예, 지금부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 인력 제도 개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중소기업 중앙회 외국 인력 지원부 손성원 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활용 중소기업들에게도 토론회 시청 안내를 하였습니다. 참석 인원이 많지 않으니 참석하신 분 모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범 교수님께서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두 분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윤정현 교수님이십니다. 윤정현 교수님은 2019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형 신외국인력 도입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연구 영역을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성상현 교수님이십니다.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 개선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여 주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이철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승 대표님께서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신 이규용 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규용 박사님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영향평가센터 소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다음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 허연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스틸코리아의 대표이사이시며 2020년 기계산업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동원 PMP의 최동환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기업을 대표하여 오늘 어려운 자리에 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정혜영 외국인력 담당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용허가제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다음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 이태희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카메라를 잠시 재배치하는 동안에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승원 상근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은 다음에 윤정현 교수님과 성상현 교수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5분간의 휴식을 가진 후 50분간 지정 토론을 진행을 하고 좌장이신 박영범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과 함께 폐회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 발표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방송이 마이크 들리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좌장을 맡아주시는 우리 한성대학교의 박영범 교수님, 또 발제를 맡아주시는 영남대 우리 윤종현 교수님, 경상대 성상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토론을 맡아서 멀리 우리 부산에서 와주신 우리 부산 풍력발전 부품사업조합의 허연도 이사장님, 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소장님, 경남 이주민센터의 이철승 센터장님, 또 주식회사 동원 PMP의
최동환 대표이사님, 또 고용노동부의 정혜영 과장님, 또 저희 중앙회 이태희 본부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중소기업이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한 2년 동안 중소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주 52시간제도 시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회에서 정부하고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부분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서 저희 중소기업들을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적응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연한 근로제도, 탄력 근로제, 뭐 선택 근로제를 포함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뭐 뿌리 기업이라든지 또 지방의 특수한 기업들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작년에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과제가 중소기업 인력, 특히 이제 외국 인력 제도와 관련된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외국 인력 제도에 대한 이슈는 그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이제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업계 요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업계에서 그 외국 인력의 활용에 여러 가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또 활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다소 부담이 되는 걸림돌을 좀 제거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그 학계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실 거를 믿고요. 저희가 작년에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중소기업의 한 64% 정도가 외국 인력 때문에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고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금년에 어떻게든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진정이 돼 갈 텐데, 그러면 그동안 억눌렸던 뭐 국내 또는 해외 소비들이 많이 분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생산의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맞을 텐데, 그때 필요한 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떠냐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논의를 해주시고, 또 작년 우리가 11월 달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 인력 입국이 재개는 되었습니다만 뭐 방역 장소라든지 격리 장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모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충분히 내셔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좀 잘 들어주시고, 또 가능하면 제도적인 개선도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중앙에도 오늘 그 토론하신 내용을 잘 같이 경청하고, 또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주제 발표는 영남대학교 윤정영 교수님, 또 경상대학교 성상영 교수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영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를 받은 영남대학교 윤정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를 또 발제를 하게 될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 검토 및 발전 방향 제시인데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사실 그 법적으로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 중소기업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 조정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또 처음에 한 좀 대립이 조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발제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지금 중소기업이었던 거는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영 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치가 이제 여러 통계치가 있지만은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한 10% 정도만 수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근로자가. 그래서 여러 어떤 문제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조금 외국인 근로자라는 그런 좀 약간 한정된 시각에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쟁 약화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은 이번 발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좀 한정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서도 특히 이제 고용 허가제가 이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고용 허가제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제에 대한 박영을 살펴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용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뭐 2년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2018년, 19년에는 상당히 많은 그 최저임금이 조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근로시간도 이제 주 52시간에서 또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용 환경 변화와 그리고 이제 코비드19로 통한 그런 경기 불황으로 지금 상당히 이제 중소기업이 경쟁이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 조금 힘이 되고자 또 특히 이제 인력 수급에 한해서 또 특히 그 수급에 한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제가 발전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금 가지고 있던 그냥 고용 허가제였던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안 분석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분석인데요. 아마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아마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코비드19 확산 때문에 대내외 환경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약화도 지금 있고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달에 그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65.0으로 해서 정월 대비 한 7% 정도 하락을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여쭈어보니 코비드19 때문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좀 많았고요. 내수 부진, 인건비 상승, 그다음 자금 조달 및 물류비 증가, 그다음에 과다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매출액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락한다고 이제 예상을 좀 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에 보면 46.9% 응답자 기업이죠. 전년 대비 매출을 감소할 것이라고 좀 응답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47.7%가 2020년 하반기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발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그 대부분의 지표들 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부 산업에 좀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전기, 전자, 운송 장비에서는 상당히 이제 상승이 이루었고 이외 산업은 조금 하락을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국은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고용 환경 분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발생한 좀 최저임금 인상률이 조금 높았었죠. 하지만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중소기업 좀 반영이 돼서 인상률이 아주 전역 대비해서 많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조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주 52시간 도입 등으로 해서 중소기업 부담이 좀 가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4년간 누적 비율을 보면 이제 31.6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상률이 OECD 국가 중 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 보시면 이제 한 25.8% 정도가 이제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 52간제 정책의 도입으로 주당 40시간 근무 외 주중과 주말을 포함 최대 12시간 연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2021년 1월 11일자 기사를 보면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에 특근이 좀 없어져서 인력 유출이 좀 불가피하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실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내보니 이분들이 이제 특근이나 이제 다른 그 생산을 통해 가지고 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그런 인건비를 받게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금 기피를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고용 환경 변화가 이제 중소기업에 좀 재정적인 부담을 좀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임금 저생산 구조가 좀 심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지금 참석하고 계시지만은 연구에 의하면 일단 상당히 이제 물론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격차가 심하다는 내용이 이제 부르고 있지만은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중소기업에 있는 인력들의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주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 생산성 문제들이 중소기업에 항상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허가제 현황 분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입 배경을 보시면 제조업이나 위험직종 및 기피업종인 3D 업종 내에 내국민들이 근로를 기피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 8월에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은 뭐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일단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고용허가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은 제가 고정호 교수님이신데 2015년도 연구를 좀 저희가 좀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이제 썼던 그런 연구 논문인데요. 고용허가제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 보완할 점입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이제 크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서 불법 체류가 좀 증가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 증가돼서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사업장 이동의 엄격한 제한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 절차상의 문제점은 저희가 이제 토픽이라고 하죠. 한국어 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합격이 무효된다라고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그랬고, 외국 인력 고용 관리의 문제점으로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이게 이제 의사소통 어려움을 인해가지고 외국 인력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관리의 추가적인 비용 등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과 일자리 충돌 문제가 좀 발생된다라고 해서 매년 도입 커트를 정하면서 사업주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가치와 내국인 고용 기회 보장이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것이 바로 이 고용허가제의 보완할 때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노동시장 현황을 보시면 일단 코비드19 이후에 입국 제한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이 상당히 많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기중앙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보면, 통계 조사를 보면 신규 외국인 근로자가 3130명 입국 예정이었으나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2437명만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인력난이 조금 더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안산에 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조금은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기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통계치는 조금 이제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10% 정도만 입국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그런 기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필요한 인력이 한 10% 정도만 지금 입국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체류 및 외국인 근로자 수가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고 고용허가 신청 연수가 전년 대비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고용허가제의 어떤 한계점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이제 적응의 어려움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아마 의사소통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술 습득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중기중앙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걸 보시면 일단은 외국 근로자의 56.5%가 문화적인 차이, 즉 의사소통 문제 등을 발생하고 있다고 했고요. 하지만 인건비 수준은 내국인 대비인 94.1%인데 그리고 이제 규모별로는 뭐 11인에서 50인 기업이 한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라고 해서 상당히 조금 높은 수준의 어떤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결과치가 나왔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보니 일단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4.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가 증가하면 97.9%까지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적정 기간의 어떤 그런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즉 적응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뭐냐면 1에서 5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한테 좀 자문도 구하고 물어보니 아무래도 1에서 5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정적인 분도 있겠지만은
좀 작은 인원으로 해서 좀 소통을 좀 많이 한다는 거죠. 소통도 많이 하고 서로 그 스킨십이라고 얘기하는 또 릴레이션십, 스킨십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니 자연스럽게 이제 생산성이 좀 높아졌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외국인 근로자였던 그런 과의 어떤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저희들이 좀 발견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미적용으로 인한 경쟁력이 좀 감소된다고 했었는데, 요것이 이제 중앙회에서 이제 실태 조사하는 걸 보면 한 72.3%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 받지 못하느냐고 물어보니 56.3%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일단 요건이 219만 원, 2022년 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19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한테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요건보다 높은 급여를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전에 이제 그 3개월 가는 평균 그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충족을 못해 가지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도 이제 한 10.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원활히 좀 활용이 될 수 있다면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이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태조사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요게 이제 그 중앙에서 했던 실태조사인데요. 이게 이제 기간이 이제 2020년 4월부터 이제 5월까지 해서 중소기업 한 589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결과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는 일단은 구인회로 때문에 이제 인력 수급이죠. 그리고 이제 이직 인원이 좀 적다, 인건비 절감 등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56.5%, 즉 과반수 이상이 문화적인 차이, 즉 의사소통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관리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생산성은 좀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좀 떨어지고요. 또 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높아진다는 건데, 물론 이제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적응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은 더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 평균 총 인건비를 보니까 평균 한 225만 원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년 조사에서는 18년, 19년 조사와는 달리 인건비에서 숙박비를, 숙식비죠, 제외하고 조사를 해보니 이를 포함하면 260만 정도. 원래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2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숙식비가 이제 제외된 거고요. 이걸 포함을 하게 되면 한 260만 정도의 인건비가 월 평균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년 12월 말 내국인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45시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47.2시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인력 제도 중에 시급한 개선사항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이제 최저임금을 좀 별도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성실한 외국 인력 제재 장치를 좀 마련해달라라고 되어 있고, 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부분 지원해달라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누적치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조금 이제 73.9%가 그 중복 체크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누적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사점을 좀 보니 그 중소기업 경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좀 요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는 활용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코비드19 이후에 좀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좀 문제가 좀 있고요. 확보를 하더라도 좀 다양한 측면에서 했던 인건비 부담 등이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사점을 좀 도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좀 높이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 훈련의 기간들을 당초에 있었던 그런 기간, 수습 기간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기간보다 조금 연장을 해서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일적인
거를 업무를 많이 노동을 많이 시키게 되면 옛날 제도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조금은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이제 현물성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복리후생비는 그 제거가 되어 있거든요. 산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관리의 애로사항 해결이 조금 우리가 먼저 필요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인 차이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 훈련들 그리고 이제 어떤 기간들을 조금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분석을 조금 해보았는데요. 먼저 독일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하르츠 법안이죠. 이게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그 예전에 그 2005년도에 메르켈 총리가 이제 노동시장 개혁을 목적으로 해서 이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하르츠 4번에 보면 신규 직원 채용 시 수습 기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저희들과 상황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틀릴 수는 있지만은 우선은 조금 노동시장 유연화 시키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좀 필요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수습 기간을 연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고용 환경에 따라 가지고 노동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를 시도를 했던 걸로 저희가 조금 시사점을 좀 도출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부분 환경은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 단체 교섭으로 책정한 업종 평균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 대상이 있는데 18세 미만 미숙련 노동자, 실습생,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는 2년간 예외를 좀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그다음에 그런 생산성 기반으로 해서 조금 이제 그걸 했다는 점을 좀 독일에서는 좀 저희가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 적용 산입이죠. 기준과 제외 대상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 경쟁력을 좀 강했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프랑스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보다는 훨씬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팁이나 개인 또는 팀별 성과 수당 연말 보너스는 물론 휴가비까지도 최저임금 산입법에 좀 포함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보다는 조금 산입법이 좀 넓다, 확대가 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제가 발견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련도와 생산성 기준으로 해서 연령별 임금 지급률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17세, 18세는 90%, 17세 미만은 80%인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미성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프랑스에서는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미숙련공한테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에 상당히 이제 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비중을 해가지고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조금 혜택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금 더 확대를 물론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단계별로 계속 지금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데 이거 일본은 기능 실습제인데 사실은 저희 예전에 했던 그 산업연수생 제도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단 여기서는 그 기능 실습 계획을 정확하게 따가지고 단계별로 교육 훈련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료증을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 산업연수생 제도가 인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금 저희가 안 좋게 되었었는데 항상 이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 인권 문제라든지 차별 근접법 때문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좀 기업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승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만 저희들이 이제 이걸 했었고요. 근데 좀 현재 저희 한국과는 조금 다른 쪽이라 가지고 우선은 이제 소개 정도만 제가 시키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고려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조금 이제 발제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수습 기간에 대한 연장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제도는 이제 3개월로 되어 있긴 한데 이 현재 3개월 정도를 그 수습 기간을 한다면 사실 이제 그런 문화적인 차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독일 경우죠. 독일 어떤 경우를 좀 많이 좀
저희가 채택을 좀 했었고요. 독일에 있는 경우가 이제 조금 그 고용 환경에 따라 가지고 좀 수습 기간에 변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변동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서서 이제 접근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법률적 해석에서도 보니까 수습 기간 연장은 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물론 기업 입장에서 실태 조사지만 조사를 해보면 응답 기업의 한 88.2%가 이제 이런 수습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조금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산업 범위를 조금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때 이제 부산 상의에서 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뭐 물론 통계를 하는 기간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선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이 246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 대졸 초임보다 좀 많다라고 해서 이제 약간 역차별 현상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주장을 했던 기사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저희가 크게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사례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통계 사회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발제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먼저 법률적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습 기간에 대한 법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또 연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습 기간 내에 최저임금 10% 감액은 진행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임금 지급률의 탄력적 운영이 사실은 사회적 제약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례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습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을 연장을 했고요. 고용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한번 그 방문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 6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견습적 제도에서 좀 운영이 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연령별로 해서 임금 지급률을 조금 이제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와 사회적 그런 타당성을 보면 우선 실태 조사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기업 입장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수습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인 좀 찬성을 하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응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습 기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습 기간 안에 그냥 노동만 시켜버리면 이게 뭐 의미가 있느냐라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 내에서 기업에 적응할 수 있고, 즉 문화적인 차이 소통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고 기술에 대한 어떤 숙련도, 직무에 대한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조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노동만 시켜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더 불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했고요. 이런 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좀 지원을 좀 해주면 지원 확보를 해가지고 이 기간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산입 범위 같은 경우는 확대를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비율을 조정함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현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산입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산입 단본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숙박비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주고 물론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아주 열악한 뭐 숙박시설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긴 하겠죠. 물론 그런 중소기업도 있긴 하겠지만은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은 숙박 환경 속에서 좀 제공을 해주면 중소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산입 범위에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선 법률적으로는 최저임금법 4조에 의해 가지고 산입 범위 조정은 가능하고 헌법에 보면 그 제123조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변화된 고용 환경에 대처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지금 코비드19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는 이제 현물급여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파견국 경제 상황에 맞게 임금을 결정한다고요. 제가 이제 그 스리랑카 쪽에서 이런 고용 서비스 제도 개선 관련돼서 조금 많이 나갔었거든요. 이제 고용부랑 함께.
나갔었는데 사실 스리랑카 있는 분들이 한국을 물론 가장 선호를 하죠. 선호하지만은 한국 다음으로 좀 가고자 하는 곳들이 이제 약간 중동 쪽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파견국 경제 상황을 보고 이제 임금을 결정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실제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에 통계 사회적 타당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물론 물어보긴 했지만은 이런 산입 품목 좀 조정을 해서 좀 재정적인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자리 안정 자금 같은 경우에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준의 좀 완화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좀 도움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 범위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타난 거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보면 뭐 미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에서 선진국 위주로 저희가 이제 뽑았는데 여기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은 제외되어 있지만 숙식비 팁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상여금, 성과금, 숙박비 다 포함되어 있고 아일랜드도 상여금, 성과금, 숙식비,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현물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 우호적인 거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자료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정현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상현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경상대학교 경영정보학과의 성상현입니다. 앞서 이제 윤정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은 전반적인 외국 인력 제도 관련된 현황과 이제 개선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뒤에 조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 또 유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인력이 저희 학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늘 뒤에 발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인력 수급의 다변화 및 교육 플랫폼 활용인데요. 주로 이제 인력 수급 관련된 부분은 뭐 외국인 유학생 관련된 부분의 활용을 조금 더 넓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부분에 비대면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다른 측면에서 교육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강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국내 2020년도에 나왔던 이제 뉴스 기사들을 한번 검색을 해봐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돌렸는데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는 뉴스 검색을 토대로 이제 한번 돌려봤는데 다음에 키워드 같은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 역시나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제 사실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 관점도 있을 거고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정부기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취업 관련된 비자나 인력난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보호 관리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제도 개선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 키워드가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기업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뉴스 검색을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 관점에서 뒤에서도 통계 자료가 나오겠지만 재입국 이슈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 그 중소기업들의 요구들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함께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주요 배경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의 외국인 고용 현황에 대한 주요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해당 자료는 2020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실태 조사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2020년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내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로 꼽혀 있었고요. 내국인을 고용하기 힘든 이유로 이제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사소통 관련된 부분하고 인건비라든지 사업장 변경 같은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애로사항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업장 관련된 그 변경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 중소기업 관련된에서는 전체적인 생산성 관련된 부분하고는 연계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사업자 변경 요구에 대한 부분이 제재 없이 허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이 관리 시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생산성 부분에서 봤을 때는 밑에 나와 있는 생산성 현황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 현황에서 3개월 미만부터 3년 이상까지의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근무기간 1년 미만에 이 생산성 부분이 한 64% 정도 나타내는 거 보이고요. 한 190% 수준의 생산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 경과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앞부분은 사실 앞에 발표하셨던 이제 그 발제 내용하고 이제 생산성 부분이 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올해 굉장히 큰 어떤 2020년도에 이슈가 있는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재입국 자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2020년도에 제조업 입국 쿼터 자체가 4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신규와 재입국을 합치더라도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4,300명 정도밖에 입국이 되지 않아서 전반적인 외국 인력 공백 발생이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력 공백에 인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좀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사 결과 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내국인 근로자 대체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대체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외국 인력 입국 재개 관련 의견 조사에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근무 인원을 보시겠지만 이 9 비자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숫자도 조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 말씀드릴 부분은 코로나19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입국을 계속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입국에 따라서 사실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자가격리 시설이라든지 관련된 인프라, 그러니까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환경에 맞는 그런 부분이 좀 확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자가격리를 하는 부분하고 이제 비대면 취업교육 관련된 부분에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한 800개가 되는 응답 업체 중에서 자가격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자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중에 이러한 어떤 비대면 교육에 대한 온라인 환경을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한 70% 정도 가능했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한 7%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 중소기업 자체가 이제 그 마련하는 격리 시설 자체가 있긴 하지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숙박 시설을 빌리려고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방역 관리 자체를 신경 쓸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방역 관리에 취약하다는 위험성이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위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국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자가격리 시설 지원 자체가 이제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긴 한데 비대면으로 온라인 환경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좀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환경에서 교육이 가능한 이제 교육 플랫폼 개선 등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앞에 말했던 인력 수급의 다변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사실 발제 자료에서 가장 크게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계속 이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소기업 인력 수급 다변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연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2020년에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좀 이슈가 있었지만 15만 명 정도의 규모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자료를 밑에 보시겠지만 학위 과정으로 봤을 때는 학사, 석사, 박사생들은 도리어 2020년도에는 더 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는 물론 서울, 경기, 부산 이런 그 지역으로 순으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현재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교육보다는 이제 교육도 하면서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이제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시 취업이 안 돼서 이제 졸업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부분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미 국내로 들어와 있는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미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이제 고용 허가제로 이제 제도를 이제 편입시켜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육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연계해서 취업률을 높여주는 부분이 또 학교에서 보면 또 지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중소기업들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 교육 관련된 연계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라는 가장 큰 그런 대내 환경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앞서 보셨던 그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준이라는 부분을 다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생산성 수준이라는 거를 정량화하는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생산성 수준이 어떻게 조사하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생산 수준을 정량화할 수 있고 지표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진다게 되면 이러한 부분의 생산성 수준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 수급 정책이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자가격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지원과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 플랫폼, 특히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교육 플랫폼에 대한 개발이 함께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유학생 정책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신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계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사실 대학이나 지역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학 교육기관들의 전체 유학생 현황이라든지 시험 연계 수요조사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국가별 비중을 고려해서 E9이나 E7 정도의 관련된 비자들의 고용허가제 전환이 이제 함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단순히 그냥 전환만 된다라고 제도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전환이 돼서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생산성과 효과성에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관점에서는 이제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 그 유학생들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연계해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함께 중소기업의 인지도, 생산성과 또 학교의 대학의 취업률도 함께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네,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상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2분이거든요. 방송도 있고 해서 시간은 좀 엄격하게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7분까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종현 교수님과 성상현 교수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 인력 제도 개선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전체적으로 자장이신 박영봉 교수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번 토론의 자장을 맡게 된 한성대학교 박영범 교수입니다. 지정 토론 내신 분이 6분인데요. 아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소개는 안 드리겠고, 보니까 저희가 50분을 갖고 있어요. 50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 말씀하실 때 여기 마이크 키시고요. 그래서 보통 대략 한 분께서 7, 8분 정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나중에 끝나고 나면 발제하신 분들도 있고 서로 얘기할 수 있게. 그럼 순서대로 해서 이철승 경남 이주민센터 대표께서 일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철승입니다. 오늘 그 토론에 주관하시는 단체가 고용주들의 그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는 단체에서 고용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일종의 잔치집에 와서 이게 제가 간혹 분위기를 좀 허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사전에 잠깐 양해를 구하고요. 저는 아마 이 주최 측에서 저를 부른 이유는 반대쪽의 입장도 소위 이제 고용주의 입장이 있으면 이주 노동자들의 입장도 있을 테니 이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좀 문제를 좀 제기해달라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충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하신 두 분 선생님한테 그 발제 내용을 잘 들었고요. 두 분 선생님이 발제한 발제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2020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관련된 그 보고서의 근거에서 아마 그 발전 방향이나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들을 발제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제가 한번 쭉 읽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요지는 결국은 현행 고용허가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 핵심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 우선은 외국인 취업자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임금 격차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 두 번째는 숙식비와 국민연금 부담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 비용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요구하는 내용은 첫 번째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달라.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현행 수습기간 3개월을 6개월 내지 1년까지 수습기간을 좀 연장하고 그 수습기간 내에는 최저임금 금액도 좀 감액해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성실한 외국 인력에 대해서 좀 일정 정도 고용주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달라.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적용을 일정 부분 제외하거나 혹은 정부에서 대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좀 현실화시켜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딱 간추리면 현재의 문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보다도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우선 제가 문제점 3가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보고서의 과학성이나 객관성이 조금은 의문이 간다. 이런 그 평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기존에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표했던 내용들하고 차이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그 조사 보고서를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좀 의문이 생긴다. 이 말씀을 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의 인건비 비율이라든가 또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비교나 이 모든 것상에서 상당히 이제 고용주에게 부담이 높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그 간에 있었던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하고도 조금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납득이나 설명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국제기구인 OECD의 통계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OECD의 평균치보다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그 임금 격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데 중간 정도에 속하는데 최저임금 상승률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2018년도만 대비했을 때 2자릿수가 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최저임금이 굉장히 이제 높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은 조금 팩트가 조금은 좀 조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노동 생산성 부분 같은 경우도 내국인 대비 외국인에 대한 노동 생산성 물론 이제 2번째 발표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어떤 거에 의해서 조사하는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따지면 좀 따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조사 보고서만 놓고 보더라도 고용주들은 숙식비 공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고용주의 58%가 숙식비 공제를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고 반면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고용주가 41%인데 이게 여기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는데 고용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숙식비 공제를 근거로 삼는 거에는 조금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10분 그것을 다 이해해 넘어가도 현재 표준 근로 계약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식비 공제가 가능하고 또 최저임금 산입 부분에 있어서도 2018년 이후에는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숙식비와 관련된 복지 비용에 관련된 것은 다 최저임금 산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2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금 더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인건비를 좀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좀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기용 한국노동연구원 한의연구원께서 이경입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좀 할 필요가 좀 있었던 게 지금 이제 앞에 토론자께서는 이제 주로 숙식비하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포함하셔가지고 포함해서 지금 두 번째 발제에서 그 좀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활용 문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숙식비하고 최저임금 산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토론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여러 번 좀 제도 개선들이 이루어져 왔고 또 약간 평균적으로 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직무 특성을 보더라도 간단한 그 단순 업무만 하는 직무가 있어서 그러니까 수습 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기간이 우리가 이제 성실 근로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굉장히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또 적정한 그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과제들이다. 물론 그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인력난에 또는 경영난에 어려움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최저임금 문제나 또는 그 비용 절감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 환경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이 논의의 좀 건설적인 방향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한 두어 가지 정도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고용허가제가 그 상당 부분 제조업 중심의 이제 제도가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조업 안에서도 불법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파견 근로자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 따른 인력의 좀 유연한 활용, 그러니까 아웃소싱 개념이죠. 이런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즉 농업이나 어업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아웃소싱 부분들이 이제 제조업에도 좀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용 형태 다양화 부분, 물론 이제 불법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요즘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제조업 내에서도 또는 이제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업종에서도 그 많은 구조조정 또는 그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수요 구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구조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가능성이 큰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노동 공급의 특성상 제조업 분야나 또는 이 외국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분야에 숙련된 인력들을 앞으로 공급해서 활용하기는 더 어려운 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조업 내에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물론 거기는 이제 선발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가령 일본이 최근에 특정 기능 1호, 2호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그 일부 업종에 대해 직종에 대해서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 이제 비자 제도와 연계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일본도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E7포 제도가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쿼터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요건도 갖추기 어렵고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숙련 근로자에 대한 부족이 심화되면 결국 기업의 생산성과 연관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숙련 근로자들의 어떤 숙련 형성, 숙련된 근로자들의 좀 활용도 이런 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더 그런 측면의 어떤 전향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게 두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학생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유학생 이 안건은 이미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외국인력 정책 실무위원회에서 이미 제기된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이미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인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가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지방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하고 주로 불법 체류 노동시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수도권은 동포라든가 기존의 이제 이런 일들 마찬가지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분포가 되게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지방 중소기업의 유학생들은 아마 불법 형태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유학생들을 만약에 지금 고용허가제하고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그 고용허가제에 쓰는 외국 인력 상당수 사업종들이 굉장히 단순한 직무이기 때문에 과연 유학생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까. 사업장 이탈 문제 굉장히 심해질 거, 관리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또 유학생들 스스로가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장 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같이 이제 나오는 문제는,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과연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장 이동을 제한했을 때 유학생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유학생들은 적어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고 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말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인데 굉장히 좀 이 단순한 업무 직무에 했을 때는 이게 유학생 활용 전략들이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클 거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숙련, 그 다음에 좀 유학생들에도 중장기적으로 인구 정책으로서 접근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점에서 유학생들을 활용하더라도 좀 숙련 형성이 가능한 분야, 그리고 이들의 어떤 또 필요하다면 전공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분야, 그리고 그러한 인력들을 활용하고 유지하고 확보하면서 관리해낼 수 있는 중소기업의 어떤 역량들, 필요한 인력들을 쓰면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면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중소기업들, 외국 인력 쓰는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경 박사가 워낙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에서 외국 인력 활용 관련돼서 꼭 이 조사 근거에 떠나서 뭐 유학생, 인구 정책, 또 성실 근로자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일단 짚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허현도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풍력발전부분자 이사장 허현도입니다. 저희 경우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저 역시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먼저 이거 외국 인력 제도 개선에 이 토론회를 개최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재 우리 기업인들의 심정은 얼음장 같고 차갑고 갑갑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외환 보유고 고갈로 막다뜨린 IMF 때보다도 경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국내 제조업은 외환위기나 금융 때보다 더 나쁜 상황의 길을 힘겹게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 산업계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 가면서 함께 가야 하는 길을 우리 중소기업인들만 외롭게 가도록 내버려둔 것처럼 소외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발제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윤정현 교수님의 고용환경 변화와 경기 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저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시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지극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월 평균 인건비가 숙식비 지원 등을 포함하면 내국인에 비해 더 많아지는 역차별의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의 수준과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숙식비, 현금 지원 같은 인건비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외국인 인력 제도 개선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습기간의 합리적 적용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률적 타당성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3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수습기간의 연장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에서 사실상 수습계약은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간행처럼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습기간의 연장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수습기간 내 최저임금에 대하여 현행 10% 감액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임금 지급률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제약에 의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라면은 단계적 추진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그리고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 인력의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은 필요하며 이는 적정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적 타당성을 보더라도 수습기간의 운영에 있어 독일은 법적으로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거기에 더하여 신규 채용 사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영국은 견습제도를 통해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는 훈련을 실시하면서 1년에서 4년간의 견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금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상현 교수님께서도 외국인 근로자 수요는 증가하지만은 낮은 생산성 문제가 존재하고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의 차등 적용, 수습기간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언급해 주신 중소기업 현장 실정에 맞는 인력 수급 다변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 정책 개발에 대해서도 더욱더 좋은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경험과 경영상으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과 국내 근로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만은 현행 3개월의 수습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외국 인력별로 세분화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간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나 직급 등의 차이로 인해 받는 임금이 서로 다른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최선의 차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소통애로 문화 차이 및 기술 격차 등으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가지고 업무 습득에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유들을 종합해 볼 때 외국인들의 수습기간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최대 3개월밖에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외국인 근로자의 일반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시행 방안을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감액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재 3개월에서 10% 감액하고 있는 것을 1년 차에는 한 20%, 2년 차에는 한 10%, 이리 감액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중소기업의 인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9년 8개월입니다. 신규 입국 시에 4년 10개월,
또 재입국 시에 4년 10개월, 합해서 9년 8개월인데 2년간의 수습 기간은 직업 수행이라든지 직업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긴 기간이라고는 그 생각이 안 듭니다. 한 9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직업 수행이라든지 직무 훈련을 약 한 2년 정도 숙달해가지고 습득해가지고 이 하는 것이 어떨까 이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보다도 감액도 하되 외국인 임금 보존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 지금 52시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은 잔업과 특권을 원합니다.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합의하면은 특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 보전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것은 오직 돈 벌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2시간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활용하면은 외국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사업자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활동이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은 근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인들과 근로자, 노사는 물론 더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경제 활동이 더욱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게 폭넓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한층 더 뜻깊고 건강하신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 이사장님. 구체적으로 수습기간 연장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안도 해주셨고요. 아마 요지는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조업이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니까, 특히, 외국인 근로자도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고, 중소기업도 필요로 하는데 국가에서 나서서 막고 있느냐. 네, 지금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좀 국민 경제도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제도 개선을 좀 원하시는 중소기업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 관계상 다음 최동원 동원 PNP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동환입니다. 외국인 인력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외국인을 데리고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사업에 꼭 필요한 몇 가지를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요즘 최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외국인 사용주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 52시간도 문제가 되고 또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수습기간 3개월이라든가 6개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국인을 지금 들어올 수 없다는 문제가 가장 좀 애로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성실 근로자로 인해 가지고 업체에서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다시 나가면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주 52시간에서 정부에서 맞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맞추기는 한데 그 부분도 조금만 좀 그게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을 더 써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외국인 인력도 문제지만 국내 인력이 없으니까 외국인 인력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못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문제고요. 급여 문제는 뭐 항상 이야기했듯이 국내 분들하고 이제 똑같이 급여에 대한 그 차이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의식주 해결해 준다고 기숙사라든가 식대 보조하고 막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은 이제 국내 분들이 조금은 소외되는 자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올려준다 그러더라도 이제 그게 못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두 연구원께서 지금 현황이라든가 실태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쉬운 문제는 신규 고용을 하든 재고용을 성실 근로자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빨리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게 가장 앞에 막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가장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어려운 문제가, 지금 매스컴에서도 가장 뭐 얼마 전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컨테이너에서 재운다니 어쩌니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전혀 부인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졌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조금 열악하긴 하겠지만 지금 기숙사 생활도 성실 근로자가 되고 재입국이 되면요, 기숙사 생활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벌은 돈으로 자기가 주택을 임대를 해갖고 자기가 원하는 그 숙소에서 살려고 그러지 기숙사도 잘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진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재고용한다 그러면 한 10년 가까이 국내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다시 오는 사람들은 다시 오게 되면 성실 근로자들은 한국에 오게 되면은 작업 숙련도도 그렇고 훨씬 그 좋은 제도인데도 이제 못 받쳐주는 게 이제 조금 아쉬운 감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맨 마지막 외국인 유학생들 그 현장에 이제 고용하는 문제 잠깐 그 교수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없을 건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못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외국 유학생들을 쓰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숙련공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주 왔으면 가장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들 그 중소기업들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지만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입장이 뿌리 사업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도금 쪽이거든요. 도금 쪽에 제가 한 30명 정도, 20몇 명을 고용을 하고 쓰는데, 외국인을 많이 쓸래야 많이 쓸 수 없는 입장이 우리 업종에 몇 명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한 8명, 최고 9명이라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을 신청을 하면은 9명까지는 신청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인원 내에서 가장 잘 쓰려고 그러면은 가장 숙련된 사람들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도 좀 해줄 수 있게끔,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급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오는 사람들 너무 많은 급여를 준다는 취지로 지금 이제 수습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 연장하는 부분도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또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같은 경우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도 따라간다 그러면은 인원이 조금만 더 외국인 근로자를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52시간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 유학생 고용 문제도 다시 한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그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외국인들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은 뭐 이걸로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15분 남았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얘기 나와서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좀 토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발제자들께서 한번 지금 나온 얘기 가지고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 과장님이 좀 하시고, 마지막에 이태일 본부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론을 주관하는. 일단 발제하신 윤 교수님 잠깐 뭐 나온 것 중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아마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노동자 관점에서 좀 이렇게 이제 우리 이철성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고요. 근데 사실 이제 통계라는 게, 저도 이제 통계 공부를 좀 오랫동안 했지만은 통계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요. 그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통계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발제를 하거나 뭐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통계를 좀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우리는 그래도 한국에 있는 내국인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있어야지만 또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변인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 문제 있고, 지금 앞서 최동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꾸 내국민들이 조금 피하기도 하고, 주 52시간 괜찮다, 우리가 더 늘리면 된다. 근데 일할 수 있는 내국민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용의 의사까지도 밝혀 주셨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접근한다면 아마 조금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규영 소장님께서도 좀 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학생 부분 관련돼 가지고도 좀 말을 해 주는데, 물론 이제 성상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고용 허가제 방식으로 채택 적용을 하면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그런 용어는 이제 거의 빠졌는데 전문대학이라고 하죠. 이제 2년제 대학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오는 거는 사실은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시각을 넓히고 좀 다양하게 이제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이 유학생들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환경의 변화 때문에 수급이 지금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학생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연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예, 죄송합니다. 예. 뭐 그냥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성 교수님 잠깐. 네, 저도 간략하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또 외국인 유학생들도 좀 이제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오늘 뭐 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키워드가 숙련자들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저는 공감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결국 학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교육 훈련인 부분도 굉장히 조금 많이 강화되다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생산성을 향상하는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수습기간도 연동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숙련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는 부분도 생산성과 그러니까 생산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지표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사실 이 많은 이윤이 남기는 부분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의 숙련자들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강화한 부분이 있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지역에선 또 대학들의 또 역할들도 굉장히 좀 이런 부분도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그 발제해 주신 두 분 교수님들 발제 잘 들었고요. 저에 앞서서 토론해 주신 분들 이야기도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사이드에서는 아무튼 이 고용허가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점을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추진 방향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제도가 당면한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앞선 토론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 도입의 원활한 문제,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고용 환경 변화나 경기 악화 이런 요인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올해 뭐 내년까지도 심해지면 이 전염병 상황에 따라서 고용과 노동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규 외국 인력 도입이 이 전염병 때문에 주춤해지면서 농축산업 현장에서 인력 공급 감소로 굉장히 인력난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정부도 이 전염병 상황 때문에 작년 3월 말 이후에 외국 인력 신규 도입을 전면 중단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송출국가 중에서 전염병 상황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나라, 이 나라 중심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고 작년 11월부터는 캄보디아 대상으로 재개를 했고 좀 추가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최근에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현지 상황이 굉장히 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어려움이 해소된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도입이 원활하게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로서도 전반적인 전체 국민의 건강과의 문제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최동환 대표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러한 경기적인 요인보다는 지금 당장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 도입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인 외국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결국 지난 한 수년간 OECD 잡스 스트래티지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나 청년, 고령, 장애인 이런 모든 계층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하면 노동시장으로 가능한 많이 동원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결론을 말하기도 했었고 여기에는 물론 외국 인력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제도상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특히 최근에 이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근로자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외신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발전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측면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이유가 사실 국제적으로 이 노동자의 인권, 특히 이주 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19개 국가하고 FTA를 맺고 있는데요. 그중 10개 FTA에서 노동장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장의 주요 내용은 국제노동 기준을 존중한다든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현재 유지 중인 그 보호 조치를 저하시키지 않는다 이런 약속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다가왔고 이미 다 아시겠지만 현재 한 EU하고는 저희가 실제로 FTA 노동장 분야에서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주목할 사항은 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지난 여러 국제기구, OECD나 ILO, UN 등등으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사업장 이동 제한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가라면 이들에 대한 보호나 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조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 돼버렸고
앞으로는 이제 외국 인력을 인건비 절감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좀 곤란해지는 시기가 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 측면을 보게 되면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 외국 인력 도입 절차 개선 부분에서는 성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적에 따른 재입국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검사를 받으시고 격리 기간을 거친 다음에는 지금 들어오고 있고, 문제는 신규 인력인데, 신규 인력이 잘 들어오기, 뭐 캄보디아 좀 도입되게 했습니다만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그 자가시설 이 확보 문제가 역시 맞물려 있고, 이 자가시설 의무화에 따라서 외국인 전용 격리시설이 좀 필요한데, 중기중앙이나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는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자가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던가 격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교육 같은 것도 외국인 인하인 근로자나 H2 특례 고용 근로자 이들에 대해서도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이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인력을 공급해 줘야 되느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이미 이제 취업 활동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 그쪽 나라에서의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귀국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인력을 다시 체류 기간을 연장시켜줘서 또 취업 활동을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외국 인력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국내 노동시장 상황이나 생산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뭐 계속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테고, H2 비자 같은 경우는 혼용업종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 토론에서 많이 나왔던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지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법무부하고 이제 공동연구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외국인 근로자 그 인권보호 강화 측면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그 사건 이후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당분간은 이 문제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이 숙소 제공 문제, 특히 농어가에서의 가설건축 숙소 제공 문제가 그렇고,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이런 문제도 좀 자세하게 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 이제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이 농어가가 그 건강보험 그 직장 가입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국해서는 6개월 동안 건강보험에 적용받지 못하는 그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6개월 이후에는 지역가입으로 전환돼도 가입이 되는데 그 보험료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한다든지 수습기간 연장, 이 문제를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아이로 국제협약, 여기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차별금지 협약이 111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로에서 190개 협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심 협약 중에 하나고요. 이걸 우리가 비준했기 때문에 만약에 최저임금을 별도로 외국인에 한해서만 다시 달리 적용한다 그러면 이 협약 비준의 위반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습기간 같은 경우는 원래 법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올 때 3년 플러스 1년 10개월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비해서 볼 때 6개월, 1년 이렇게 과도하게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화당님 정책당국 입장에서 뭐 당장 그 중소기업계 현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일단 답을 주셨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마 그 신규 근로자 관련돼서 그다음에 뭐 이
특히 인권 관련돼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그 요새 컨테이너에서 그 사망 사건 때문에. 이태희 부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발제 잘 들었고요. 특히 그 우리 토론 말씀해 주신 이철성 대표님, 뭐 이런 토론의 자리에서는 꼭 저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규용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 분야 사실 아까 이제 박영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최고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규용 박사님하고 이런 논의를 할 때 늘 영감을 얻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허현도 이사장님께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아주 실감나게 또 우리 최동환 대표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최근에 입법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 52시간제거든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가뜩이나 좀 인력난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사실은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이 외국인 근로자가 주 50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대안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취지로 또 우리 조영환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게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계속 이야기됐던 어떤 생산성 문제하고 생산성에 맞지 않는 임금 문제라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어떤 합리적인 수습기간 설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중소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허현도 이사님께서 워낙 심도 있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제도적 한계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업장 변경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고용허가제지 취업허가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고용허가제 지금 현재의 제도 운영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장 보완 부분도 이제는 진짜 그 부작용이 뭔지 정말 솔직하게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개선 방안을 이제는 내놔야 되겠다. 내놔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정영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사실 이 외국인 근로자 이슈는 워낙 민감해가지고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것 또는 다른 어떤 인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게 뭐 수용이 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정현 과장님께서 인권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를 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두 가지가 첫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그것도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떤 충돌하는 가치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도 한데 저는 이 두 가치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토론회도 이제 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어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상반된 그런 의견들이 치열하게 좀 토론도 되고 그러면서 좀 수렴되는 의견을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규용 박사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신 이제 숙련 인력 활용 문제하고 또 외국인 유학생 활용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어떤 별다른 좀 토론의 기회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요약은 하지 못하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처음에 이게 연수생제도로 시작해서 한 10여 년 하다 고용허가제로 병행하다가 이제 고용허가제 하나로 일원화됐는데 지금 요새 얘기되는 것이 보면은 처음에 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이렇게 병행 가는 시점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거의 10년 걸렸어요. 지금 이제 아까 이기영 박사 얘기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사회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거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되는가 하고 또 밑에 그 이제 본부장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뭐 중소기업 문제하고 인권 문제하고 결코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다. 같이 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 방법을 찾는 일이고 다만 이제 쭉 이제 중소기업 얘기 이제 들어보면은 자꾸 이제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활용 측면에서 이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과 시청해주신 중소기업 임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